나르시시스트의 비참한 말로 당신이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될 5가지 충격적 진실. 어느 날 문득 누군가의 화려한 성공과 넘치는 자신감을 보며 부러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들은 마치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고 언제나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강력한 모습은 때로는 경외감마저 들게 하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충격적이고도 서글픈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만을 극도로 사랑하고 타인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누구보다 강하고 완벽해 보이지만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장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참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죠. 지금부터 나르시시스트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끝을 맺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그들의 소위 성공을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5가지 무서운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힘과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진실, 권력이라는 환상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의 삶 초반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설득력 있는 말과 좌중을 압도하는 능력은 거의 위협적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사회적 지위의 사다리를 빠르게 오르고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종하며 수많은 추종자를 만들어냅니다. 외부인의 눈에는 그들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진정한 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든 것은 깊은 내면의 불안감, 공허함, 그리고 자신의 실체가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일 뿐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화려한 성과 같습니다. 겉은 웅장하지만 그 기반은 텅 비어있고 위태롭기 짝이 없죠. 그들은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이 가면을 굳건히 유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가면에는 반드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더 이상 거짓말로 감당할 수 없게 되고 매력의 유효기간이 다하며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때 그들이 의지했던 무기들은 날카로움을 잃어갑니다. 사람들을 현혹하던 눈부신 미소는 더 이상 예전처럼 통하지 않고 과장된 성공담은 감탄 대신 조작의 흔적을 드러내며 사람들의 의심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갔던 사람들은 지치거나 의심하거나 혹은 조용히 그들의 곁을 떠나갑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나르시시스트는 초조해집니다.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발버둥치지만 그 모든 노력은 이전보다 힘을 잃고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그들의 권력은 결코 견고하거나 실제하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타인이 그들의 연기를 믿어주는 것에 의존하는 허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연극의 표를 사주지 않을 때 권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그들 자신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이 모든 것이 거짓된 삶이었음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점점 커지는 공허함, 통제력의 상실, 줄어드는 찬사를 느끼지만 결코 입 밖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더욱더 극단적으로 행동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분노를 터뜨리거나 혼란을 야기하거나 더 공격적으로 상대를 비난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필사적인 몸부림은 그들의 몰락을 가속화할 뿐입니다. 한때 그들을 지지했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고 관계는 깨어지기 쉬운 유리처럼 변하며 영향력은 쪼그라들고
명성은 서서히 더럽혀집니다. 결국 인생은 거짓된 정체성을 벗겨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현실의 비달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평생을 거짓된 이미지에 매달려온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힘은 그들 내면에 존재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항상 타인이 먹여주는 에너지에 의존했으니까요. 그 외부적 검증이 사라졌을 때 그들에게 남는 것은 텅 빈 공허함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마지막이 비극을 넘어 처참해지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진실, 에너지 공급원이 끊기면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몰락은 공급의 상실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충격적인 현실 중 하나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타인의 관심과 인정은 선택이 아닌 생존에 필요한 산소와 같습니다. 이 공급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칭찬, 감탄, 두려움, 존경, 심지어는 논쟁과 혼돈 속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에너지까지도 포함됩니다. 어떤 종류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반응하고 에너지를 쏟는 한 그들은 살아있고 강력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의 흐름이 마르는 순간 그들은 내면적으로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존재 전체를 이 공급을 얻는 데에 걸었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없으면 그들은 자신의 텅 빈 내면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공허함은 곧 죽음과도 같은 공포입니다. 점거나 매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공급은 무한해 보입니다.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연인, 그들을 존경하는 친구,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존중하는 동료, 심지어 그들을 우러러보는 자녀까지. 모든 상호작용은 그들의 연약한 자아를 먹여 살리는 거래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흐름은 바뀌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더 현명해지며 이용당하는 것에 대한 인내심을 잃게 됩니다. 연인은 한계점에 도달해 떠나가고 친구들은 자신이 조종당했음을 깨닫고 거리를 둡니다. 자녀들은 성장하여 건강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한때 주변 모든 사람을 통제한다고 믿었던 나르시시스트는 사방의 벽이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가장 좋아했던 공급원들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에너지를 주지 않거나 심지어는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그들의 거짓된 자신감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급이 없는 나르시시스트는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대며 공기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시켜줄 무언가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갑자기 변한 척하며 옛 연인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하고, 다른 이들은 연민을 얻기 위해 자신을 오해받은 영혼으로 포장하며 피해자 행세를 합니다. 이러한 시도가 실패하면 그들은 분노, 잔인함, 심지어 폭력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그들에게는 무관심보다 부정적인 관심이라도 받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버둥 칠수록 그들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힘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 더욱 명백해질 뿐입니다. 한때 나르시시스트를 부러워했던 사람들조차 이 단계에서는 진실을 보게 됩니다. 한때 범접할 수 없어 보였던 그 사람이 이제는 초라하고 필사적이며 망가진 모습으로 비칩니다. 그들은 침묵, 거절, 무관심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피상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진심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두려움, 의무감, 혹은 조종에 의해 곁에 머물렀던 개임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떠났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부서진 관계, 분노에 찬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부재에 슬픔 대신 안도감을 느끼는 옛 연인들 뿐입니다. 그들의 몰락은 대중 앞에서 벌어지는 극적인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종종 받지 않는 전화,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친구들, 거리를 두는 자녀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는 배우자와 함께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들 주위의 침묵은 날마다 더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그 침묵은 견딜 수 없는 고문입니다. 세 번째 진실,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평생에 걸친 분노, 조종, 그리고 끊임없는 통제력은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을 안에서부터 파괴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거짓말, 꾸며내는 모든 계략, 터뜨리는 모든 분노는 그들의 몸이 영원히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의 순환을 촉발시킬 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거짓된 우월감을 유지하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거짓을 덮고 타인의 반응을 끊임없이 감시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진솔함 속에서 쉴 수 있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연극이며 연극은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분비된 스트레스 호르몬은 마치 쇠를 부식시키는 녹처럼 그들의 몸을 닳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중독으로 그 영향을 가릴지도 모릅니다. 술, 약물, 섹스, 도박 등 내면의 혼돈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탐닉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도피처가 손상을 가속화시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을 더 약하고 더 병들게 만듭니다. 특히 그들의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육체에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화병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억누르거나 부적절하게 표출되는 분노는 실제로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너무 자주 혈관을 타고 흐르면서 심장에 부담을 주고 장기를 손상시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할 때는 강해 보일지 몰라도 수면 아래에서 그들의 몸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존엄과 독립성을 잃은 채 삶을 마감합니다. 공급이 줄어들고 몸이 쇠약해지면서 정신건강 또한 급격히 악화됩니다. 불안, 편집증, 우울증이 찾아오고 한때 날카롭고 교활했던 뇌는 혼탁해집니다. 인지 저하나 치매는 그들의 편집증과 분노를 증폭시켜 주변 사람들이 더욱 견디기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미 너무나 많은 다리를 불태워버렸기에 쇠락해가는 그들을 기꺼이 도우려는 사람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몸은 그들이 만든 삶 자체를 반영하는 거울이 됩니다. 스트레스, 거짓말, 통제 위에 세운 세상의 대가는 결국 건강의 파탄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건강이 무너져도 남을 탓합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누군가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이고 중독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몰아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선택과 분노가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정은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한 노력을 막아서 고통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네 번째 진실, 그들은 결코 말하지 않는 후회라는 유령에 시달립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평생을 진실로부터 도망치고 책임감을 회피하며 자신의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더 이상 현실을 피하기 어려워질 때 그들의 내면에서는 후회라는 그림자가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후회는 보통 사람들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를 통해 배우고 변화하며
잘못을 바로잡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후회를 인정하는 것은 곧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며 그들의 거대한 자아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후회를 억누르고 마음 깊은 곳에 묻어버린 뒤 분노, 비난, 씁쓸함으로 덮어버립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자랑하고 우월한 척하며 남들이 자신에게 잘못했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환상을 쫓느라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밀어냈다는 것, 그리고 결코 영원한 것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침묵의 후회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뚜렷해집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자신이 자초한 고립의 고통을 절실히 느낍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과거를 곱씹으며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방식으로 역사를 재구성합니다. 이 후회의 가장 비극적인 부분은 그들이 결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내가 인생을 낭비했어.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어 라고 절대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평생 보호해온 연약한 자아가 산산조각 날 테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후회를 유령처럼 짊어지고 다닙니다. 항상 존재하지만 결코 인정되지 않는 존재로 말입니다. 그 후회는 그들의 씁쓸한 말투, 날카로운 비판, 그리고 사랑과 의미로 가득 찬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질투심으로 새어나옵니다. 그들의 비극은 겸손, 책임감, 그리고 사랑을 선택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들의 노년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가치들을 필사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약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에서는 부인이 그들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출구도, 위안도, 구원도 없는 후회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진실, 고립은 그들이 스스로 만든 감옥이 되고 파괴만이 유산으로 남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자신과 홀로 남겨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침묵과 성찰, 그리고 내면의 공허함과의 직면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배우자는 떠나고 자녀는 경계를 설정하며 친구들은 등을 돌립니다. 소음은 잦아들고 공급은 사라지며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에 남겨집니다. 보통 사람에게 고독은 평화롭거나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고립은 처벌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평생 피해왔던 바로 그 자신과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옛 연인에게 연락하고 무시했던 자녀에게 접근하지만 상처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열려고 시도하는 모든 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고립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명절은 외롭고 전화벨은 울리지 않으며 사교 모임의 초대장도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 부정성과 자기중심성으로 방 안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존경받거나 두려움의 대상이거나 통제권을 쥐는 것으로 정체성을 쌓아온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입니다. 이 고립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그것이 자초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잔인함, 이기심,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능력으로 사람들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남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비난합니다. 결국 한 인간이 남기는 것은 기억, 교훈, 사랑, 혹은 고통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삶이 끝날 때 그들은 따뜻함이나 소중한 이야기 대신 부서진 가정, 상처 입은 자녀, 황폐해진 배우자, 그리고 조종과 잔인함으로 얼룩진 평판을 남깁니다. 그들의 부재는 사랑의 눈물로 애도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안도의 한숨으로 기억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장례식은 종종 이러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사랑과 축하가 아닌 어색함, 원망, 심지어 텅 빈 공허함으로 채워집니다. 사람들은 의무감 때문에 참석할지언정 진정한 애정으로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유산은 하나의 경고로 남습니다. 거짓, 조종, 이기심 위에 세워진 삶은 결코 지속적이거나 아름다운 것을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한 계절 동안은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을 벗겨내면 진실은 그들이 남긴 상처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들의 유산은 사랑이 아닌 파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인생의 마지막 장에 대한 소름 끼치는 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현혹되기보다 진실함과 사랑, 그리고 진정한 정을 바탕으로 삶을 채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주변에 힘들어하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